보였어요? 네. 자, 여기 엔도심바이오시스는 뭐냐면 우리가 내부 공생이라고 하죠. 요즘 이 내부 공생이냐 세포 내 공생이냐 말이 많은데 원래 그냥 그대로 엔도는 내부란 뜻이죠. 심바이오시스는 공생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내부 공생 논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공생 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다 자유생활하는 애들. 특히나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램 네거티브, 우리가 그램 음성균인데 이제 알파 그램 네거티브 넌 설퍼 퍼플 박테리아, 그래서 자색세균이라고 불리는 황이 안 들어있는 자색세균 이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원이 돼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 세포와 공생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세포의 소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고 있지만 퍼플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엽록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게 먼저 가고 어느 게 나중에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를 다 갖고 있죠. 식물의 미토콘드리아랑 동물의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시퀀스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돌연변이 패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잘 안 생기고요. 대신 이제 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유전자의 순서가 바뀌는 그런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서로 따로따로 갈라졌겠죠. 그러면 이런 엔도심바이오시스 시어리, 즉 내부 공생설 같은 경우에 내부 공생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냐면은 일단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죠. 세균처럼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원래 얘들이 자유생활하던 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엽록체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던 그 유전체 서열을 이용해서 개통수를 작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에 상당히 근연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상당 부분을 핵으로 넘겨줬어요. 핵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슬림해진 작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피지네틱스 후성 유전학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후성 유전학에서 이제 특히나 임프린팅, 각인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후성 유전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유전체 각인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유전자들, 각인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유전 패턴들에 대해서 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인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후성 유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는 시퀀스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ATGC의 염기 서열 순서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그 염기 부분에 모디피케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그런 변형에 의해서 얘들의 유전자 발현 자체가 변형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NA 시퀀스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시퀀스 외적인 변화가 얘들의 유전자 반응을 변형시키는 걸 우리가 후성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하지만 유전이 되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되게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배 발생 동안 특히 여기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DNA나 염색체 그 변형이 언제 일어나냐면 배우자를 생성할 때 정자나 난자를 생성하는 과정 동안에 그러니까 남성이 예를 들어 넘겨주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그 모디피케이션에서 발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성은 발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자들이 어디서 언제 그럼 배우자를 형성할 때 각인이 되거나 그렇단 말이죠. 해당 모디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배아 발생 초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전자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X 염색체 불활성화, X 크로모솜 인액티베이션이 하나의 이것도 일종의 그 후속 유전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제 지노믹 임프린팅, 유전체 각인이 있어요. 자, 유전체 각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어느 쪽 유전자가 그 한쪽 유전자가 예를 들어 이제 엄마나 아빠 쪽 한쪽이 죽고 나머지 한쪽이 활성화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그걸 우리가 지노믹 임프린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그 유전자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이 염색체가 엄마한테 왔는지 아빠한테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염색체, 해당 염색체 부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생물학적 중요성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도 일종의 많은 책들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반반씩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물려받아도 예를 들어 아빠한테 온 건 다 죽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온 것이 다 죽기 때문에 일반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독특한 그런 패턴들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물려받거나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하나만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노 얼릴릭 익스프레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립 유전자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생쥐에서 IGF-2 여러분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아시죠? 인슐린 유사 생장인자 IGF-2인데요. 이 IGF-2는 자, 생장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을 인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 우리 그로스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지만 그로스 호르몬이 미치는 곳은 상당히 적습니다. 걔들의 영향 부위라기보다는 그로스 호르몬이 간세포에서 IGF를 분비시켜요. 그리고 그 IGF가 실질적으로 생장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나오는. 그래서 그 IGF-2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생쥐 같은 경우, 사람은 아니에요. 생쥐 같은 경우에는 엄마 유전자는 죽어요. 그리고 아빠 유전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생쥐에, 그러니까 아빠가 덩치가 큰 생쥐고 엄마가 덩치가 작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덩치가 큰 거는 IGF-2가 굉장히 효율적인 IGF-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암수에 상관없이 덩치가 큰 애들이 나와요. 덩치가 큰 애들. 반대로 덩치가 작은 왜소한 IGF-2의 돌연변이형 그런 아빠가 있고 덩치가 큰 좋은 엄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애들은 꼭 그렇지는 않겠군요. 네, 그건 일단 또 설명할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IGF-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예요. 이건 이제 이 IGF-2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소한 애들이 되고요. 이거가 발현돼서 왜소한 덩치를 갖게 되는 거는 전부 다 아빠한테서 온 겁니다. 아빠한테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엄마와 아빠 지금 리시프코얄 크로스예요. 지금 상호 교배를 한 거죠. 엄마의 피노타입, 지노타입이 IGF-2 마이너스 돌연변이 호모예요. 아빠는 이 와일드 타입 호모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아빠한테서 온 거는 지금 이 아빠한테 온 건 야생형이죠. 와일드 타입이죠. 아빠한테서 온 것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엄마한테서 온 것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난자 속에 들어있는 IGF-2 유전자는 불활성화된 상태로 내려오고요. 아빠 정자에 들어있던 IGF-2는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손이 IGF-2와 IGF-2 마이너스 헤테로지만 아빠 것만 발현이 됩니다. 정상적인 IGF-2가 발현돼요. 자, 반대로 이제 엄마와 아빠의 표현형을 바꿔봤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F1 같은 경우에는 IGF-2 마이너스 똑같은 유전자형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빠 것이 지금 세모 표시되어 있어요. 아빠 것이 지금 발현되고요. 아빠 거 IGF-2 마이너스가 발현되고 엄마 거는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발현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뮤탄트 타입이 지금 발현되기 때문에 얘는 덩치가 작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갖고 있던 유전자형이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각인은 도대체 어떤 단계로 일어나느냐? 일단 첫 번째 각인이 일단 그 설립되는 단계가 있겠죠. 자, 특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메토제네시스 과정 중에 이 각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인된 세포는요, 이 대발생 과정 중에 계속 그 유지가 돼요. 해당 그 패턴들이 그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한다는 이런 과정 동안 계속 유지되다가 언제 풀리느냐? 그 개체가 그 다음 세대 자손을 만들 때 역시 그 배우자를 만들게 되죠. 그때 풀려요. 그리고 그 풀리는데 얘가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그 패턴을 또 심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여 있죠. 자, 정자에서 온 것들이 지금 정자에서 온 것이 활성화되고 난자에서 온 것들은 불활성화되잖아요. 자, IGF2 지금 이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생쥐가 만들어져요. 자, 정상적인 생쥐가 만들어지고요. 이 생쥐 같은 경우가 암컷이다. 또 여기 보면 정상적인 생쥐인데 이 생쥐 같은 경우는 수컷이다. 그러면 암컷이 만드는 IGF2 야생형, IGF2- 돌연변이형, 얘들이 만드는 모든 난자들은 전부 다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헤테로를 생각한 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우스가 이제 수컷인데 얘는 헤테로란 말이죠. 헤테로인데 얘가 만드는 정자들은 모두 다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서 받은 IGF2-도 풀려요. 그게 해금이 돼가지고 풀려서 그 다음 세대 넘어가기 때문에 얘한테서 나온 자손의 반은 IGF2-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소한 마우스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모인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패턴을 그대로 물려받지만 이렇게 헤테로인 경우에는 얘가 갖고 있는 얘가 지금 정상적인 표현을 띠다 하더라도 돌연변이 그 유전자가 지금은 잠겨 있지만 얘가 정자에 맞을 때 풀린단 말이죠. 그죠? 풀리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 절반은 IGF2- 영향을 받아서 크기가 작은 생쥐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물려받은 거는 그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대로 다 가요. 영원히. 그러니까 왜소한 마우스는 영원히 왜소한 마우스. 그 다음에 덩치 큰 마우스는 영원히 덩치 큰 마우스 되는데 언제 그게 풀리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자나 난자 생성할 때 풀리가 되겠죠. 풀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유전자를 다 풀어서 정자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어떻게 되냐에 또 다르죠.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변형될 수가 있어요. 표현형 자체가. 아니 없었는데 덩치 큰 수컷 쥐하고 덩치 큰 암컷 쥐를 교배시켰는데 분명히 교배시켜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덩치 큰 코끼리 교배시켰는데 그 다음 세대 덩치 작은 애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덩치 작은. 그것도 상당히 그 높은 비율로. 원래 얘들이 핵 유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둘 다 엄마 아빠 헤테로라고 하면 핵 유전자 둘 다 각인을 안 받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 왜소한 애들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돼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둘 다 헤테로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지금 이렇게 유전체 각인이 된 경우에 그 다음 세대 그 돌연변이 표현을 갖고 있는 애들 몇 %예요? 아빠에 결정되잖아. 반이죠. 아빠 헤테로잖아요. 그러니까 헤테로의 반을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정자의 반은 정자의 반은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 자손의 반이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3대1의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대1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어떤 유전체 각인은요, 포유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곤충도 있고 식물에서 나타나요. 상당히 여러 종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지금은 정자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난자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패턴이 유전자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유전자 하나라든지 하나가 관여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니면은 염색체 일부 또는 염색체 전체
염색체 전체가 되는 그런 그 각인 현상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한쪽 부모에서 바른 모든 염색체들이 다 각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당히 그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 각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 어떤 분자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느냐? 뭐 여러분들 답을 아시겠지만 DNA 염기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염기 서열에 있는 부분들은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메틸레이션 때문에 해당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이 메틸레이션 조절하는 그 리전이 어디 있냐면 임프린팅 컨트롤 리전이라고 해서 각인된 유전자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ICR이라고 불리는 리전이 각인된 유전자 근처에 위치해가지고요. 랜덤하게, 예를 들어 랜덤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자나 난자, 예를 들어 이 지금 경우 아까 그 마우스 IGF2 같은 경우에는 정자는 풀어주고 난자는 묶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얘들이 조절하게 돼요.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여성의 몸에 들어있는 그 해당 유전자 IGF2의 ICR 리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메틸레이션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에서 난자에서 갖고 있던 IGF2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되게 돼서 발현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이 지금 몰레큘러 메커니즘 설명한 거죠. 지금 자, 그 암컷이고요, 수컷입니다. 암컷은 한쪽이 이 메틸레이트 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건 아까 IGF2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메틸레이션 된 거는 파터널 크로모즘이죠.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된 거는 엄마한테 오는 염색체예요. 아까 IGF2와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수컷 같은 경우에도 아빠한테서 온 것이 메틸레이션 돼서 불활성화됐고요. 엄마한테서 온 것은 활성화됐어요. 지금.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 아빠한테서 온 것이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모든 정자들은 불활성화된, 메틸레이트된 정자를 만들게 되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오어제네시스, 즉 난자 형성 과정 동안에 이 메틸레이트된 걸 풀어가지고 이 에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그에 들어있는 난자에 들어있는 그 염색체들은 전부 다 디메틸레이션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도대체 유전자 각인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게 암수의 전쟁이라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한테서 온 패턴하고 엄마한테서 온 패턴이 정반대가 되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데이빗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가설에 따르면요, 어쨌든 암수의 그런 어떤 생식간 경쟁, 성간 경쟁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남성과 여성의 그 패턴과 비슷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일반적인 동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자손을 많이 보기 위해서 여러 자손들이랑 여러 암컷들이랑 결합을 하죠. 물론 암컷들도 여러 수컷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포유들도 마찬가지고 한 암컷이 배고 있는 그 수컷들 그 새끼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둘 다 어떤 상호 전략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수컷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암컷이랑 만나서 자기의 정자를 넘겨주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암컷들도 여러 수컷과 교미를 해가지고 우수한 그 중에 이제 자손 중에 하나라도 잘 살아가면은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둘 사이의 이해가 약간 상충이 돼요. 그래서 수컷들은 뭐냐면 그 여러 암컷이 배고 있는 여러 새끼 중에 자기 새끼만 제일 잘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기의 어떤 정자로부터 수정된 그 자손만 잘 크게 하고 싶어서 자기의 유전자를 거기에 심는 거죠. 이쪽에 그 잘 나가는 그 활성 IGF2 예를 들어서 IGF2 잘 나가는 유전자를 거기다 심어 놓으면은 얘는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커지게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런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보다는 여러 새끼들이 골고루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것까지 그 자기의 IGF2 같은 그런 유전자까지 같이 발현되게 되면 자기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한 번만 새끼 날 것도 아니고 그 다음도 나오고 그 다음도 나야 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유전자를 여러 개를 발현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건 죽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암컷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고 수컷들의 유전자만 발현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가설인데 항상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성 간의 경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전체 각인이 돼서 넘어가는 이 유전자들을 보게 되면요. 자, 엄마 쪽 유전자 WT1이라고 하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윌름 튜머 서프레스 진이에요. 지금 이 WT가 윌름 튜머 서프레스 진인데 이 경우에 이제 모기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온 WT1은 그 발현이 되지 않고 엄마한테서 오는 것만 되겠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북의 유전입니다. 아까 봤던 IGF-2도 북의 유전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IGF-2 아빠한테서 예를 들어 아빠가 덩치가 크고 성장이 잘하게 되면 자식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이런 어떤 근데 이제 IGF-2R 리셉터 이 리셉터는 엄마한테서 온 게 유전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빠 엄마가 둘 다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 질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기 관련된 거, 이 유전체 과학과 관련된. 자, 드디어 마터널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터널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일단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터널 이펙트는 유전 패턴들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터널 이네턴스가 분자적 수준에서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면서 이 마터널 이펙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터널 이펙트는 자식의 피노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엄마의 유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마터널 이펙트예요. 자식이나 아빠가 갖고 있던 유전자는 전혀 영향이 쓸모가 없어요. 무쓸모 우리가 표현을 쓰죠.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 갖고 있던 유전자요 또는 아빠의 그리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클로로플라스트 같은 목에 유전된 유전자처럼 상관없고요. 핵에 있는 유전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터널 이펙트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상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되겠죠. 이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어쨌든 자기 이 모체가 난자를 형성하죠. 그 난자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자원들을 제공하는데 그런 자원들이 바로 이 패턴을 만들어요.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자기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림네이라고 불리는 이 달팽이의 꼬임 패턴이죠. 1920년 나서 보이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자, 보통은 이 라이트 핸디드 오른쪽으로 꼬인 애들이 훨씬 더 흔하대요, 자연에서. 왼쪽으로 꼬인 애들도 있긴 있어요, 소수가.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을 교배를 했어요. 교배를 했고, 자, 리시프콜 크로스, 즉 상호 교배를 했어요. 암수, 그러니까 성이 얘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턴을 본 거죠. 패턴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예를 들어 이제 모계가 여기 보시게 되면 라지 D, 스몰 D가 있으면 자, 모계가 갖고 있던 유전자에 의해서 그 자식들은 전부 다 한쪽 모계랑 이 모계 D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꼬이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스몰 D 왼쪽으로 꼬이는 패턴 이게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몰 D 같은 경우에는 라지 D, 스몰 D 얘가 갖고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 이게 스몰 D가 열성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헤테로잖아요. 헤테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지 D가 발현돼야 돼요. 오른쪽 꼬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스몰 D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오른쪽 왼쪽 꼬이는 거. 자, 그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에요. 이게 단순히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핵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핵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보게 되면요. 숫자를 보게 되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 반반이 나오게 돼요. 반반. 지금 반반이 나오게 돼서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얘와 얘를 교배시켰다. 자, 얘와 얘를 헤테로죠. 둘 다 헤테로니까 헤테로끼리 교배시켰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모개랑 이 두 개랑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 헤테로죠. 그러면 이 헤테로기 때문에 자손들이 같은 경우는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가 나오게 되죠. 1대 2대 1로 나오는데 자 엄마가 지금 갖고 있던 라지 D, 스몰 D가 있으면 라지 D가 발현되겠죠? 이게 우성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꼬이는 그 산물들을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모두 다 오른쪽으로 꼬이는 애들이 나와요. 다만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한테 나오는 이게 이제 암컷이고 이게 암컷이고 얘한테 나오는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몰 D 패턴, 즉 왼쪽으로 꼬인 패턴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내면 재밌겠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터널 이펙트 징이라고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식이 갖고 있던 유전자형이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던 유전자형에서 조절되는 그런 패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라지 D, 스몰 D, 마더 같은 경우에는 이 마더가 라지 D, 스몰 D니까 오른쪽으로 꼬이는 패턴 물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른쪽 꼬이는 자손들입니다. 심지어 그 자손 자체가 스몰 D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라지 D 마더는 역시 그 스몰 D 마더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꼬인 패턴을 항상 만들게 되겠죠. 자식이 아무리 라지 D 스몰 D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갖고 있던 유전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설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자, 난자 형성 과정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 모체가 공급하죠. 모체가 우리도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그 난자 형성할 때도 그 옆에 도와주는 너스셀들이 존재하죠. 그 너스셀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난자를 형성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래서 그 물질들에 의해서 얘들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라지 D, 스몰 D의 이 유전자형, 이 모체의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이 난자는 이제 모체로부터 사실은 독립적인 된 거죠. 왜냐하면 해플로이드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난자는. 근데 모체는 라지 D, 스몰 D이기 때문에 라지 D의 물질들을 계속 얘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오른쪽으로 꼬이게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스몰 D의 이 모체만이 스몰 D 패턴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죠? 이 스몰 D 패턴에서 왼쪽으로 꼬이는 자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죠. 이 마터널 이펙트 진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 얘들의 정체를 봤더니 RNA나 프로틴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배아 그러니까 난자 안에 그 공급할 RNA나 프로틴이죠. 여러분들이 발생학을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발생 초기에 이 난자 엄마한테 받은 그 RNA나 엄마한테 공급받은 그 난자 속 RNA나 프로테인이 얘들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죠. 그리고 그런 그레디언트 패턴들이 발생 초기를 굉장히 좌우합니다. 초기 나날 과정 동안에는 나날이 워낙 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날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자기와 아빠와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엄마한테 받은 그런 RNA나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체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가 봐요. 우리 자식이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해요. 나중에 나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 때문에 목의 영향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 이 목의 영향 유전자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자, 눌러주세요.